엄마가 가습을 일부러 켜놨어. 내가 다 봤어. 그날 밤 13살 손자의 폭탄 선언에 평생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지옥 같은 비밀이 담긴 상자를 들고 올라온 아들은 마침내 싸늘한 마룻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무릎이 꿇리는 끔찍한 굴욕의 날, 그 집 지하에 숨겨져 있던 것이 발견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악독한 설계를 이어오던 며느리가 단 한순간에 파멸을 맞이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하 창고에 숨겨져 있던 상상조차 못할 반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비극과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바로 지금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서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6회를 살면서 복수는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무릎이 꺾이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20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 거실,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복순의 두 무릎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자기 집 거실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올라왔지만 복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죠. 며느리 선아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희도 한계예요. 그 목소리에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성고만 있었던 거죠. 선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잠깐.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들 재현은 소파 끝에 걸터앉은 채 시선을 바닥에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을 보지 않더군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복순의 눈이 아들 쪽으로 천천히 향했다가 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외면이 어떤 말보다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선아의 입에서 조목조목 죄목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셨잖아요. 애들한테 이상한 말씀도 하셨고요. 가스불을 켜놓고 주무신 적도 있어요. 아시죠? 복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게 사실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마룻바닥에 스며들더군요. 그 눈물이 억울함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긴 침묵이 거실을 눌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던 그때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복순의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딱 한 번. 그것뿐이었어요. 비명도 항의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봉틀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쥐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절규보다 무거웠습니다. 선아는 그 침묵을 항복으로 읽었겠죠. 입꼬리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올라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지하 창고 열쇠 어딨어요? 계단 아래쪽에서 13살 민우의 목소리가 불쑥 터져 나왔습니다. 맑고 또렷한 13살의 목소리가요. 선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이었죠. 지하 창고, 그 세 글자에 왜 그토록 반응했을까요? 재현은 아들 쪽을 돌아봤고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아만 입술을 꽉 다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30년 전으로요. 경기도 외곽 낡은 연립주택, 손바닥만 한 단칸방에서 복순의 새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복순은 남편 없이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는 복순 자신도 길게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뒤로 복순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느냐는 거죠. 새벽 2시, 골목 전체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복순의 단칸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골목을 채웠거든요.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벽을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순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손바닥만 한 그 방에서 재현의 교복해진 부분을 기우고 교과서 값을 푼푼히 모으고 대학 등록금을 한 장, 두 장 쌓아갔습니다. 재봉틀 굳은 살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갈라져도 복수는 아들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재현아, 재현아. 그 이름이 복순의 유일한 연료였던 셈이죠. 포기한다는 말은 복순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일찌감치 찢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30년. 그 30년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재현이 선아와 결혼하던 날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복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복순이 선아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거든요. 그 안에는 평생 모은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혼집 마련해라. 재봉틀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건넨 봉투였습니다. 선아가 그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딱 한 번. 그 뒤로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요.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아들이 잘 사는 모습만 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생각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시작이었다는 걸 복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죠. 명절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민우라는 이름의 사내아이가요. 복순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길 버스 안에서부터 입이 귀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복순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마다 선아의 얼굴은 반치 열린 문틈 사이로만 보이더군요. 어머님, 애들이 낯가려요. 복순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올게. 그렇게요.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복순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문이 활짝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돌아서는 복순의 뒷모습을 선아가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보면서 문을 닫았을 테니까요. 그 문 닫히는 소리를 복순은 골목 끝까지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선아의 진짜 방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재현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거였죠. 여보, 오늘도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복순이 선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듣다 보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시지? 하는 정도였겠죠. 그 걱정이 의심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거리로 바뀌는 것도요. 선아는 그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재현만 몰랐던 겁니다. 복수는 느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연락이 와도 짧게 끊기더군요. 어머니. 나 좀 바빠서 다음에 전화할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초대도 이유가 붙어 취소됐습니다. 올해는 선아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민우가 감기 걸려서 사람 만나면 안 된대요. 복수는 밤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건지 되짚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는 답이 없었어요. 재현의 휴대폰 속에서 복순의 번호는 자꾸 아래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알 리 없었죠. 선아가 밀어두고 있었다는 걸요. 재현은 어머니 번호를 찾는데 점점 오래 걸렸고 찾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복순이 재현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요. 그런데 초인종 앞에서 손이 멈추더군요. 누르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요. 어머님,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무서웠던 겁니다. 아들 집 초인종이 남의 집 초인종보다 무거웠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는 복순의 어깨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올 때보다 훨씬 작아져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마저 조그마했겠죠. 그 뒤로 재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지 않은 채 1달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달도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복수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봤을 겁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요. 그렇게 복수는 단독주택 한 켠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여도 한 그릇이고 반찬을 만들어도 혼자 먹다 남기는 양이었죠. 그 방 아래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복순만 알고 있었어요.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재현이 것이라고 삐뚤게 쓴 글씨, 그 안에 가계부가 있었고 복순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선아명의 계좌로 보낸 돈 30만 원에서 50만 원. 새벽 2시에 재봉틀을 돌려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그 지하 창고가 잠겨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복순 하나뿐이라는 것도요. 그것이 선아에게는 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잠가두는 걸까? 하지만 직접 물을 수는 없었겠죠. 물으면 관심이 되니까요. 선아는 결코 대놓고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손찌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20년에 걸친 설계였던 겁니다. 복순이 손주를 보러 오는 날이면 선아는 미리 외출 일정을 잡아뒀습니다. 오늘 애들 학원 있어요, 어머니. 다음에 오세요. 아, 오늘이요? 민우가 친구 생일 파티 가거든요. 타이밍이 안 좋네요. 매번 그랬습니다.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과는 하나였죠. 복수는 현관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 등을 보며 선아는 문을 닫았고 복수는 골목 끝까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밤이 되면 선아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재현이 이불 속에 누우면 선아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진짜 상처받았어. 어머니가 내 살림을 보더니 한심하다고 하셨거든. 재현 씨, 나 어떡하면 좋아? 재현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하면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 마. 어머니 기분 나쁘시잖아. 내가 참으면 되지.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직접 확인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듣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요.
재현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 5년 차쯤이었을 겁니다. 명절에 어머니가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예전처럼 어머니 뭐 드실 거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선아 눈치를 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선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재현도 내려놓고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재현도 따라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복순이 그걸 못 느꼈을까요? 느꼈을 겁니다. 느끼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거죠. 선아의 계획에서 가장 교묘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재현의 휴대폰에서 어머니 번호를 조용히 밀어둔 거예요. 삭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티가 나니까요. 연락처 목록에서 맨 아래로 내려놓은 겁니다. 재현은 어머니한테 전화하려고 해도 번호를 한참 찾아야 했고 찾다가 귀찮아지고 나중에 하지 하면서 넘기게 됐습니다. 선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복수는 아들의 전화가 줄어드는 걸 매일 체감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먼저 걸어볼까 하다가도 망설이게 되더군요.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면 어쩌나. 선아가 싫어하면 재현이만 곤란하잖아. 복수는 자기 발로 자기를 가두기 시작한 겁니다. 선아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벽 안에 복순이 스스로 들어간 셈이었죠.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 혼자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식어 있었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 몇 년째인지 세어보려다 그만뒀습니다. 세면 더 서러울 것 같아서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복순의 손이 번개처럼 전화기를 잡았죠. 화면에 뜬 이름은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통신사 광고였어요. 복순은 전화기를 식탁 위에 다시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에도 지하 창고에 내려갔을 겁니다. 가계부를 펼치고 이번 달 이체한 금액을 적었겠죠. 선아명의 계좌로 보낸 돈. 이번 달은 35만 원.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하고 그래도 꼬박꼬박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하면 재현이가 눈치 볼까봐. 복순의 대답은 늘 그거였습니다. 아들이 아내와 싸우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짊어진 겁니다. 새벽 2시에 재봉틀 소리도 쌀쌀한 지하 창고의 가계부도 전부 혼자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그 벽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일요일 오후가 왔습니다. 선아가 재현을 식탁에 앉힌 날이었죠. 오래 준비한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표정도 담담하고 손짓마저 느긋했거든요. 식탁 위에 요양원 브로슈어를 내밀었습니다. 사진이 실린 예쁜 팸플릿이었어요. 나무가 있고 산책로가 있고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는. 재현 씨, 이제 결정해야 해요. 재현의 턱이 굳었습니다. 브로슈어를 한번 보고 선아를 한번 봤습니다. 선아가 말을 이었죠. 어머니랑 저랑 둘 중 하나예요. 그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죠. 재현은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니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 수가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들어온 선아의 말들이 벽돌처럼 쌓여서 어머니를 변호할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선아가 노린 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복순이 거실로 불려왔습니다. 재현이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집에 좀 와주세요. 복순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들한테서 온 전화가 몇 달 만인데요. 뭔 일이래?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혹시 밥 같이 먹자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거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브로슈어가 있고 선아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소파에 앉아 바닥을 보고 있었고요. 복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느꼈을 겁니다.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목조목이었어요. 어머니, 제 지갑에서 돈 꺼내신 거 기억하시죠? 아이들한테 이상한 말씀하신 것도요. 가습을 켜놓고 주무신 적 있잖아요. 민우도 봤어요. 복순이 멍하니 서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복순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76년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 집에 불려와서 하지도 않은 일로 추궁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아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제 눈앞에서 그러세요? 민우도 봤다고요. 복순이 손자 이름에 흠칫했습니다. 민우? 민우가 봤다고? 복순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민우에게로 갔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만 바닥에 내리고 있었죠. 13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현이 복순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 흔들림을 뭘로 읽었을까요? 결백으로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현은 그걸 죄책감으로 읽어버렸습니다. 선아가 20년간 쌓아온 벽이 거기서 작동한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피하는 건 뭔가 감추고 있어서라고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선아가 그 순간을 놓칠 리 없었죠. 어머니, 앉지 마시고 거기 서 계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순의 다리가 천천히 꺾였습니다. 서라는 말을 듣고 꿇은 게 아닙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둔탁하고 아프고 처절한 소리였어요. 재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양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수는 그 갈라진 틈에서 아들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내가 키운 아들, 새벽 2시에 재봉틀 돌리면서 이름 불렀던 그 아들이 어디 있나 하고요. 없었습니다. 복순의 무릎 아래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빠, 지하 창고 열쇠요. 계단 아래서 민우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선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더군요. 재현이 처음으로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위에 놓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선아가 한 발 앞서 재현의 앞을 막아섰죠. 거긴 왜요?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지였어요. 재현은 선아의 손을 부드럽게 제치고 지하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아가 뒤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재현 씨, 지금 어머니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 갑자기 왜 지하 창고야?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삐걱, 삐걱. 낡은 나무 계단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습기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재현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낡은 선반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 창고에 어머니가 무엇을 두셨는지 재현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건지, 선아 때문에 관심을 꺼버린 건지. 민우가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서 말했죠. 학교에서 가족 역사조사 숙제 나왔어요. 할머니가 여기 보물 있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어릴 때 쓰던 거 있으면 가져가래요. 보물. 그 말에 재현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보물이라니. 이 먼지 쌓인 지하 창고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건지. 선반 위를 더듬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저것 치우다가 손끝에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나무 상자.
뚜껑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재현이 것이라고 쓰여 있었죠. 복순의 손글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재현의 가슴이 무언가에 눌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놓았다는 것, 이 축축한 지하에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가 있었다는 것. 재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계부 묶음이 있었고 적금 통장 사본 몇 장이 있었고 그리고 누런 봉투 하나가 맨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겉면에 복순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절대 버리지 말 것. 손가락이 떨리더군요. 봉투를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각서였어요. 재현이 그 종이를 펼쳤을 때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선아 아버지의 서명이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재현은 그 이름을 3번 읽었습니다. 한 번은 눈으로, 한 번은 입술로, 한 번은 속으로. 틀림없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선아가 결혼 후 재산 문제로 분쟁 시 복순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날짜는 결혼식 사흘 전이었죠. 무슨 뜻이냐면 결혼 전에 선아 쪽에서 복순에게 이 각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8천만 원을 내놓으면서도 모자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복순이 책임지라는 거였어요. 복순은 왜 여기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아들의 결혼을 지키려고요. 이걸 거부하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재봉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에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직 가계부가 남아 있었어요. 재현은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페이지 넘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계부 첫 장은 20년 전이었습니다. 재봉 수입이 적혀 있었고 생활비가 적혀 있었고 그리고 매달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선아명의 계좌로 보낸 돈이었습니다.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어떤 달은 28만 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새벽 2시에 재봉틀을 돌려본 돈이었죠.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붙였던 돈이었습니다. 재현의 눈이 페이지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1장, 2장, 3장. 해가 바뀌어도 이체 기록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복순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이번 달 재봉 수입 78만 원, 생활비 43만 원, 선아 계좌 이체 35만 원. 이렇게 한 줄 한 줄 20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계부 종이가 누렇게 바른 것도 있고 비교적 새 것도 있었죠. 마지막 이체일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선아가 요양원 브로슈어를 알아보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매달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요양원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재현의 손이 가계부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우가 아버지 옆에서 가계부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3살이지만 숫자는 읽을 줄 알았겠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우가 말없이 뒤를 따랐고 거실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렸습니다. 선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재현이 들고 올라온 상자를 본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먼저 반응한 거죠. 눈이 상자를 향하다가 재현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충혈된 눈, 굳어진 턱. 선아는 그 표정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재현이 가계부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체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선아 씨,
이게 뭔지 알아요?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도 멈춘 것 같았어요. 선아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매달 어머니가 당신 계좌로 돈 보내신 거 알고 있었어요?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게 어머니가 그냥 용돈으로 주신 거. 재현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가계부를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으며 말했죠. 용돈?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재봉틀 돌려서 번 돈에서 빼서. 선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누런 봉투에서 각서를 꺼냈습니다. 선아 아버지의 서명 위에 손가락을 올리며 물었죠. 이건? 선아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20년간 쌓아온 벽에 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팔짱 끼던 두 팔이 천천히 풀려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결혼식 사흘 전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걸 받아냈어? 어머니가 8천만 원 내고 매달 돈 붙이고 거기에 이 각서까지 썼다고? 선아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재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근데 당신은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어? 선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던 복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13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른보다 단단한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 엄마가 가습을 일부러 켜놨어. 나 봤어. 그날 밤 거실에 정적이 쏟아졌습니다. 민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공기 중에 그대로 멈춰선 것 같았어요. 선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고 눈이 이리저리 흔들리더군요. 재현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지금 무슨 말이야? 민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에 목마르셔서 물 먹으러 내려왔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가습을 켜고 나가는 거 봤어. 할머니 방 쪽으로 냄새가게.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가 가습을 켜놓고 잤다고 했잖아. 재현이 선아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갑에서 돈 꺼낸 사람이 누구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인이었죠. 선아의 입이 열리다가 닫혔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상한 말 했다는 거 아이들한테 확인했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선아의 어깨가 작아지더군요.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둘 다였을 겁니다. 재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선아 씨, 20년 동안 어머니가 당신 계좌로 붙인 돈 받았죠? 선아의 눈이 흔들리다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지하 창고에서 올라온 나무 상자 하나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 한쪽 차가운 마룻바닥 위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76세 복순. 재봉틀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항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재현이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복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올리려다 멈춘 건지, 너무 놀라서 멈춘 건지.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쉽게 나오지 않았겠죠. 20년을 모른 척한 아들이 어머니의 무릎 꿇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야 같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아들의 등을 한번 쓸었습니다. 재봉틀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요. 딱 한 번. 토닥이는 것도 아니고 두드리는 것도 아닌 그냥 한 번 쓸어내린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손이 다 말해줬으니까요. 괜찮다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그것까지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선아가 소파 뒤에 놓아뒀던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집 안 전체에 울렸습니다. 복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복순의 손이 아들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대서서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이 집안에서 제대로 된 무릎 꿇음이 어디서 나와야 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복순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을 때 그건 억울하고 잔인한 소리였습니다. 지금 재현의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는 건 참회였습니다. 선아가 나간 자리에 가을이 왔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일들이 정리되어 갔죠. 재현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들이 오가고 도장이 찍히고 20년의 매듭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단독주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재현이 매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처음으로요. 반치가 아니라 양쪽으로 환하게 열린 문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을 겁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세어보다가 세는 걸 그만뒀겠죠. 세면 또 서러워질 테니까요. 이번엔 서러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현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복순이 대답했죠. 밥 먹었냐? 아직이요. 들어와. 국 끓여놨다. 그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했어요. 밥 먹었냐? 아직이요. 들어와. 이 세 마디가 2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재현과 민우가 작업복 차림으로 단독주택에 왔습니다. 재현이 트럭에서 페인트통을 내리고 민우가 롤러를 들고 뛰어내렸죠. 할머니, 오늘 지하 창고 정리하러 왔어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 계단 위에서 내려다봤어요. 거긴 뭐하게? 내 공부방이요. 민우의 목소리가 지하까지 울려 퍼지더군요. 재현과 민우가 낡은 선반을 걷어냈습니다. 거미줄을 쓸어내고 바닥을 닦고 벽지를 새로 발랐죠. 재현이 작은 책상을 들여놓고 민우가 스탠드를 올렸습니다. 먼지와 습기 냄새가 가득하던 지하 창고가 환한 공부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넓었나? 재현이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오래 못 본 웃음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웃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됐을 겁니다. 복순도 웃었습니다. 이번엔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혼자 웃고 혼자 돌아서던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주보고 웃는 웃음이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 같이 앉아서요. 국이 식을 틈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밥을 2그릇이나 먹었고 재현이 반찬을 칭찬했고 복수는 연신 밥을 퍼주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세 그릇 이상의 밥을 한 식탁에서 퍼올린 거였죠. 밥을 먹고 민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할머니, 그 돈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요? 복순이 잠시 생각하더군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우의 손을 한번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내 엄마 눈치 볼까봐. 민우가 웃다가 웃음을 멈추다가 그러다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팔이 짧아서 복순의 등을 다 감싸지 못했지만 힘껏 안았죠. 복순의 손이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재봉틀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으로요. 민우는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식탁 건너편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해야 했던 일을 13살짜리 아들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재봉틀 소리 같은 바람이 공부방 새 창문 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공부방 입구 계단에 앉아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기다릴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재봉틀은 이제 지하 창고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민우의 책상이 있었고 스탠드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죠. 그래도 가끔 밤이 되면 어디선가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만 듣는 소리였습니다. 가장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복순 어머니의 눈물은 결국 가장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와 억울함은 아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손자의 맑은 눈빛 덕분에 비로소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은 지하 창고에 숨겨두어도 결국 스스로 빛을 찾아 올라오기 마련이니까요. 거실을 채우던 무거운 침묵이 이제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해묵은 오해나 아픔들도 언젠가는 이처럼 환하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